네, 이번 순서는 정치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명절은 코로나19 때문에 예년과는 이제 좀 분위기는 다르긴 한데 두 분께서는 이번 설 명절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그냥 있으려고 합니다. 고향 방문은 안 하기로 했고요. 네,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광주입니다. 아, 근데 안 가고 그냥 네. 집에서 네. 가족과 함께 지내기로. 아마 장수형도 그렇지 않을까. 좀 어른들 찾아뵙고요. 네. 방송 있어가지고 방송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일을 하시고 역시 계시죠? 방송을 네. 많이 하시는 네. 장수장님.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건강을 빌면서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인기 네. 방송인답게 설 네. 연휴에도 바쁜 행보를 보여주시는군요.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 친척 다 모이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민심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도 설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설 밥상머리 민심 키워드 각자 한 가지씩 꼽아주시죠. 저는 백신 뽑고 싶어요. 이제 설 지나면은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맞게 돼요. 그렇다면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여러 가지 백신이 들어오는데 우리 뭐 맞을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하나 받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백신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네. 들어요. 지금 뭐 정치권의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이냐 이거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급하는 게 좋을지 아마 갑론을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 설에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와 백신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알겠습니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벌써부터 설 민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여당의 이낙연 대표 또 정세균 총리,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광주를 나란히 찾았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 호남, 그리고 두 분 다 호남이신데 이낙연 대표는 전남, 정세균 총리는 이제 전북이신데 이런 호남 출신 주자분들이 텃밭 지키기 경쟁의 본격 시작된 거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처음 지지율이 높을 때만 해도요. 호남에서 상당히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호남이 밀어주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지지율도 어느 정도 있어서 상위권을 차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호남에서 많은 부분 지지율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본인이 대권 후보로 가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후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호남에서 최근에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는 걸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호남에 계속 공을 들이고 지난번에도 호남을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다급함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정세균 지금 총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전북 지역이 원래 지역구였고 거기서 토대로 해서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본인의 지역구에서 뭔가 좀 바람을 일으켜서 본인도 대선 후보군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아마 대선을 앞두고서 두 분 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교두부랄까요? 아니면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호남을 찾아갔고 두 분 다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그런 목적으로 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소장님. 민주당에게 호남, 특히 광주는요, 심장부예요. 거기서 지지를 받아야 민주당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시한다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광주를 잡아야 민주당 후보가 된다라는 생각을 정확히 알고 네. 여기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다. 저 이만큼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요. 라고 광주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네. 네, 또 오늘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요. 여야 할 것 없이 후보들이 전통시장을 탐방하고 있는 또 뭔가를 구매하고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맘때 이렇게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서민 코스프레. 가면 꼭 하는 거 있죠. 어묵 먹기. 그래가지고 네. 서민들의 음식을 떡볶이, 어묵을 먹는다. 그런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거기 가면은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가면은요 많이 또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길을 많이 받고 온다라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요
다른 후보들이 가니까 안 가면은요 이거 상당히 이상해요. 아,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네네. 전통시장은 뭐 이제 장수장이 설명을 잘했으니까 첫 번째 설명이 재밌네요. 코스프레 한다고 그래서 코스프레는 원래 이제 본인이 서민이 아닌데 서민인 척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서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현장이 되는 것도 맞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보듬는다는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심의 현장이 전통시장이고 그 전통시장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의 손도 잡아주고 네. 목소리도 듣는 모습은 민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하는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심의 바로미터가 뭐냐 하는 부분도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전통시장을 그렇게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말고 좀 민심을 공략할 수 있는 장소 어떤 곳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가게들. 그러니까 전통시장 이외에도 우리 골목골목마다 가게들이 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가게들도 저는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은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물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삶의 끝자락에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좀 적도로 듣는다고 하면 재난지원금 문제도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그것도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경각심에 달려 있는 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가게들도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이낙연 대표 또 이제 정세균 총리 이 행보를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의 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또 이제 궁금한데 예. 이번 설 연휴 동안에 뭐 특별한 계획 없이 도정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네. 아무래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 좀 여유로운 그 행보라고 봐야 되나요? 그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유로운 행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인이 예를 들면 대선의 후보로 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대선 후보군이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죠. 그러나 본인이 도지사인데 그걸 넘어서서 자꾸 민심을 탐방하겠다고 예컨대 다른 대선 후보처럼 행동을 한다? 저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요.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도지사 역할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나중에 대선 후보로 왔을 때 평가받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괜히 대선 지금 후보 노름하냐 이런 논란도 일어날 수 있고요. 본인이 만약 저 다른 대선 후보들처럼 뭐 열차 가는데 뭐 악수하러 가거나 아니면 시장 방문하거나 뭐 경기도에 있는 시장 방문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일반 대선 후보처럼 저렇게 광폭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본인이 도지사를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조심스럽게 가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대권 후보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경기도라고는 뭐 서울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잖아요. 그 규모의 행정 집단을 잘 이끌어가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이재명 지사는 그런데 안 가도 돼요. 지금 본인은 정책 이슈를 계속 던지잖아요. 특히 긴급재난 지원금 10만 원을 경기도민에게 줍니다라는 걸 갖고 계속 이낙연, 뭐 정세균 이런 분들도 공격을 하잖아요. 네. 언론에서도 그냥 홍보를 해줘요. 경기도민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설 잘 세십시오. 이러면은 경기도민들 되게 좋아하고요.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요. 아이 부러워. 저기는 10만 원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줘.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우리한테 많이 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냥 언론에서 알아서 선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행보를 안 보여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행보를 보일 그런 뭐 입장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구속된 첫 번째 장관이고 한데 이번 그 법원의 판단 1심 뭐 판단이긴 한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1심 판단은 크게 두 가지를 문제를 삼았어요. 직권남용이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권리행사 방해하고 업무방해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그 심사위원회가 예컨대
공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산하기관들의 기관장이나 뭐 이런 고위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나 이런 분들을 선임하는 과정에 언제 이제 그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누구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미 누구를 낙점해서 그 심사 자체가 무력화되도록 만들었다. 이게 이제 업무 방해거든요. 그 부분을 인정을 했고 물론 이제 김은경 전 장관은 그게 일반적인 어떤 관례였다. 왜냐하면 이제 정권 바뀌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기관장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불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권리행사 방해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결국은 어떤 일에 개입을 해가지고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떤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점 그런 점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제가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원칙에 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마지막에 정권 말기에 기관장들 다 바꿔놓고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3년 동안 다음 정권이 들어와도 기관장들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뭔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가는데 그 기관장들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관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기관장들이 대체로 다 사표 내고 나갔었는데 네. 이제 박근혜 전 정부 때 있었던 분들은 이제 본인이 계속 임무를 하겠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문건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보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 타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네. 그 관례를 김은경 전 장관이 내세웠지만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판결을 내린 것이죠. 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이제 내년이 또 대선이라 예. 차기 정권에 또 시사하는 바가 그럼요. 클 것 그렇죠.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관례는 괜찮아요. 관례는 괜찮은데 불법적인 관행을 통해서 억지로 사표받은 거 아니에요. 너 사표 내라고 했더니 나 사표 안 낼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 사표 낼 때까지 내가 감사하고 조사할 거야. 이거는요 불법행위죠. 저희 신동진 앵커께서도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그러한 일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고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강요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지시사항을 안 따른 담당 국장을 좌천시켜버렸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갖고 자기네들은 계속 오늘 청와대에서도 블랙리스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뻔뻔하고 나쁜 정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1심 판결이라 이제 황소의 뜻을 이제 밝혔는데 현 정부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아픈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정권의 그 적폐로 규정했던 블랙리스트가 다시 또 이제 반복됐다. 1심은 이제 법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법원 판결문에 블랙리스트란 말은 없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명단을 만든 것 자체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 관례 얘기를 내가 아까도 했는데 장 수장은 뭐 이제 그걸 그냥 두루뭉실 넘어갔지만 사실 전 정권에서도 정현주 전 사장만 해도 그래요. 정현주 전 사장 몰아내려고 그때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KBS 이사였던 신모 이사 계세요. 이분도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사 바꿔가지고 사장 바꿨거든요. 정윤 전 사장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잘못됐다고 복귀시키라고 했는데 복귀도 안 시켰어요, 사장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 정부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게 타당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네. 바뀌어야 되는 관례라고 저도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바꾸려면요. 정말 전문가들이 가야 돼요. 예컨대 선거에서 뭔가 도와준 사람들을 어느 자리에 앉히는 이런 문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정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도 정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 분야 일을 잘할 분을 꼭 뽑는다고 하면 뭐 네. 캠프에서 일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본인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문재인 정부도 어쨌든 들어와서 이런 이제 캠프에서 일하는 분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행들을 깨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앞으로 정부들도 이제는 이런 관례들을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들을 잘 뽑아서 공정하게 잘 뽑아서 앉히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예. 방면에서 쭉 같이 일을 해왔던 그렇죠. 그동안 일을 해왔던 전문가를 예. 그 자리에 앉히는 게 그렇죠. 해결 방안이다. 근데 지금 보면요 전직 의원들, 뭐 국회의원 뭐 총선 나가서 떨어진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관행들을 좀 깨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저도 그런 관행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가야죠. 그냥 내 측근이라고 보내는 것은요. 공공기관을 마비시키고 완전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이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네. 이번 결과에 김 전 장관을 넘어선 더 윗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분명히 이건 밝혀야 돼요. 왜냐면은요,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미숙 인사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혼자 이런 일 못했을 것 같아. 당신이 이런 뭐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쫓아낸다든가 아니면은 누군가를 환경공단 감사에 집어넣으려고 한 거 당신 혼자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은 1년 6개월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를 주는 거야 라고 했거든요. 네. 판사도 의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18년도 8월 달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자, 산하기관 감사, 의원이 물어봐요. 산하기관 감사 환경부 장관이 임명합니까? 그랬더니 김은경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요, 저에게는 임명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청와대가 하는 거다라고 의원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네. 이런 거 보면은요, 이거는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그 인사비서관이 둘이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네. 그 위에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조국 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인사수석은 조현옥 수석이었어요. 이 두 분에까지 분명히 어떠한 일을 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해요. 근데 당시 조사할 때요, 당시에 이거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이걸 조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성윤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이에요. 그 사람이 수사팀에서 자꾸 이 사람들 조사해야 됩니다. 청와대 조사해야 됩니다. 뭐 민정수석, 인사수석 조사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야, 법리 더 검토해. 아, 이거 좀 안 돼. 이래가지고요, 청와대 인사들은 조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기소합시다 그랬는데 기소를 계속 못하게 하니까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두 명을 기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판단을 받은 건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윗선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윗선이라고 하면 지금 뭐 청와대를 말씀하신 건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까지는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게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장 수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뭐 추측은 가능하고 의혹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 아마 이제 또 상고심에 가서 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필요하다면 또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정말 그게 있다고 하면 밝혀내서 그거는 뭐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 개입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뭐 잠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뭐 소위 코드 인사, 캠코더 인사라고도 하는데 뭐 대선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 이렇게 이런 캠코더 인사가 이루어져서 뭐 이번에 이런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초래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1년의 1심 판결이 향후 또 이제 그 다음 정권 네. 또 이제 임기 말에 그 문재인 정권에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부담도 많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음 정권들은 이런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본인이 정권 바뀔 때 코드가 잘 맞는, 소위 정책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기관장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같이 일을 하는, 손발을 맞춰서 그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법원의 판결을 보면 물론 뭐 2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판결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다음 정부도 정권 바뀌고 나서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나 감사를 네. 바꿀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관행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전부 다 지금 이 판결에 비추어서 본다고 하면 다 처벌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예하기관의 기관장이나 아니면 감사로 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나 분위기를 만든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재 그럼 일하고 있는 분들도 결국 이제 다음 정권에도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달으셔서 정말 그 뭐랄까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그냥 자리 하나 얻어가는 자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 너무 안타까워요. 저 같은 경우도 다음에 어떤 대통령 후보를 도와주고 그분이 대통령 되면 산하기관에 가서 좀 근무 좀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낙하산, 농공행상 이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예 그런 관행이 사라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임기가 남아 있는데 내가 잦은 사퇴하지 않으면요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쫓아낸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은 버티면은 그냥 그 임기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2000년도 3월 달에요. 이 정부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자율성을 갖고 이렇게 책임경영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하산 논란은 많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 전 장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야당이요,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인가 하면서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청와대가 오늘 문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장 소장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딱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합니다. 불이익을 준 거죠. 전임 정권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고 이 정권이 적폐라고 했어요. 본인들이 똑같은 짓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합니까? 저는 청와대가 이러한 변명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이 이러한 일에 연루됐다고 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3년. 이러면요, 청와대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이게 맞지. 우리는 블랙리스트 없어요. 라고 항변하는 게 맞습니까?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는 청와대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블랙리스트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얘기했듯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바꿔야 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적어놓은 거라고 하면 그 문서 자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문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는데 만든 건 잘못됐고, 다만 이제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의 성격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뭐 집요하게 괴롭혀가지고 사람을 쫓아내는 방법들이 뭐 네. 사찰을 하거나 아니면 뭐 괴롭히는 방법인 건지 아니면 이제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정을 만드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논란의 어떤 용어의 사용의 문제라고 봐요. 다만 저는 이제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청와대에서 오늘 발표 내용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공기관 330여 명 기관장, 상임감사 90여 명은 예전에 정부에서 계속했던 분들이 임기를 다 마쳤다. 그리고 현재도 6명 정도가 예전에 임명된 분들이 아직도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맞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관행들을 없애는 데는 앞장서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이번 일이 뭐 전 정부는 더 많이 한 건 사실이고요. 제가 네. 볼 때 현 정부는 적게 한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적고 많으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물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 3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걸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뭐 청와대가 어떤 방법으로든 입장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이슈는 서울시장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여야 후보들의 행보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이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 뉴스엔 이슈 또 마칠 시간입니다. 네. 이제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